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반짝였다. 음악이 뚝 끊기고 마이크가 가볍게 삐걱였다. 나는 내 손에 남은 풀과 한지 냄새를 훅 들이마셨다. 숨이 막혔다. 숨부터 고르고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손바닥처럼 납작해졌다. 사회자가 멈칫했고 며느리가 내 앞을 지나 무대로 걸어갔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툭툭 치는 소리가 홀 안을 가볍게 울렸다. 사람들이 포크를 내려놓았다. 은접시 위에 포크가 닿으며 소리가 짧게 났다. 나는 의자 끝으로 몸을 당겼다. 한복 저고리 기시목을 자꾸 스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내 귀는 이미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는 손을 바꿨다. 손목의 팔찌가 조명에 번쩍였다. 어머님, 그 촌스런 한지 이제 보내지 마세요. 말끝이 또렷했다. 사람들의 수미 같은 박자로 멎었다. 아이 돌잔치 배너가 반짝거렸고 우리 손자는 파란 모자를 쓰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겨우 버티었다. 그러나 무릎이 먼저 흔들렸다. 접힌 무릎이 떨리고 손끝에서 종이의 가스람이 사라졌다. 나는 무릎 위에서 포장을 꼭 쥐었다. 종이 테이프가 손가락에 눌려 자국을 남겼다. 내 옆자리 여자가 컵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물방울이 유리 표면에서 둥글게 흘렀다. 커피 냄새가 얇게 퍼졌다. 에어컨 바람이 목 뒤를 차갑게 스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눈꺼풀이 아래로 무겁게 당겨졌다. 이 장면을 누가 기록하고 있을까? 누군가의 휴대폰이 살짝 들렸다. 나는 여기까지 오는 길 내내 되뇌었다. 오늘은 축하만 하자.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한지 그림을 건네고 아이의 손을 잡고 며느리의 눈을 보고 웃자.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내 볼은 화끈거렸다. 가슴 안쪽에서 오래된 불씨가 습기처럼 일어났다. 많은 밤을 붙여 만든 한 장의 종이가 떠올랐다. 쌀풀을 끓이고 당나물을 삶고 섬세한 섬유를 건져 올리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촌스럽다는 한마디에 묻혔다. 나는 그 말을 내 속에서 여러 번 읽었다. 촌스럽다. 촌스럽다. 그 두 글자가 내 이름처럼 들렸다. 마이크가 내 쪽으로 조금 돌아왔다. 소윤의 시선이 나를 정확히 겨눴다. 서울은 공간이 좁고 취향이 달라서요. 부담돼요. 그 말은 조심스런 척했지만 돌처럼 딱딱했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더듬었다. 목재가 차갑고 매끈했다.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다. 종이를 삶던 흔적이 거칠게 만져졌다. 사람들은 다시 말을 시작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어딘가 작았다. 아이의 젖병이 테이블 위를 굴러갔다. 딸랑이 소리가 2번 울렸다. 사회자가 농담을 던졌지만 웃음은 끝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누군가 냅킨을 내밀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이미 뜨겁게 채워져 있었다. 움직이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한 번 아주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기로 했다. 도망치듯 걸어나가면 이 장면은 영영 내 뒤를 쫓을 것이다. 나는 여기서 버티기로 했다. 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마이크가 다시 스탠드에 부딪혔다. 퉁 하고 얇은 금속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포장을 풀었다. 종이 테이프가 찢어지는 소리가 또렷했다. 사람 몇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았다. 그림의 뒷면을 어루만졌다. 손끝에 닿는 닭섬유가 아직 따뜻했다. 하늘빛 섬유가 얇게 겹치며 빛을 잡아두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손끝으로 눌렀다. 여기가 나의 자존심이었다. 어디선가 힐 냄새와 달큰한 향수가 섞여 들어왔다. 누군가는 요즘 애들이 좋아할까 하고 낮게 속삭였다. 나는 웃음이 나오려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웃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안쪽 어딘가는 아주 잠깐 고요했다. 나는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순자야, 종이는 마음을 잇는 달이다. 끊지 마라. 그 말이 오늘처럼 선명했던 날이 있었던가. 나는 다시 숨을 고르고 의자에서 아주 조금 상체를 세웠다. 여기서 도망치면 종이는 끊어진다. 오늘 내 손에서 끊어진다. 그럼 우리 집안의 오랜 손맛도 아이의 기억도 끊어진다. 나는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장식용 꽃병에 흰 백합이 꽂혀 있었다. 꽃가루 냄새가 가까이서 은근하게 올라왔다. 조명의 열이 이마를 살짝 데웠다. 내 반대편에서 현우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에 희미한 미안함을 읽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의사의 습관처럼 상황을 관찰하는 눈이었다. 나는 그 눈이 익숙했다. 아들이 환자를 보는 눈이었다. 오늘 그 환자는 어쩌면 나였다. 아니면 그의 아내였다. 아니면 그의 두 손 사이에 매달린 가느다란 가족의 다리였다. 그 다리를 누가 먼저 놓을까? 나는 손끝을 더 세게 오므렸다. 사회자가 박수를 부탁했다. 박수 소리가 들쭉날쭉했다. 나는 그 박수에 내 심장을 맞춰 두드렸다. 툭툭 박수 소리와 심장 소리가 섞였다. 입안이 말랐다. 물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다. 미지근한 물이 식도에 얇게 내려갔다. 나는 혀끝에 남은 풀 냄새를 희미하게 느꼈다. 아, 오늘 아침에도 나는 풀을 끓였다. 아이 사진 아래 붙일 작은 테두리를 만드느라 나는 또 끓였다. 작은 테두리를 붙이며 생각했다. 이 선이 아이를 지켜주겠지. 그 선이 지금 내 가슴 안에서 부서졌다. 그러나 부서진 조각들이 빛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조각마다 내가 배운 인내가 붙어 있었다. 눈치 보던 새댁 시절 젖은 손으로 쌀을 일구던 시간 지워지지 않는 생활의 냄새가 조각에 붙어 반짝였다. 나는 그 반짝임을 모으듯 시선을 내 앞 접시에 모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소윤아, 잠깐만. 모두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다. 나는 마이크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그러나 내 말은 의외로 홀 전체에 닿았다. 한지는 버리는 종이가 아니다. 마음을 붙이는 종이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끊어지지 않았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난 축하만 하마. 대신 부탁 하나만 하자. 나는 여기서 잠깐 멈췄다. 숨이 고르게 들고 났다. 내가 보낸 것 중에 필요 없는 건 버려도 좋다. 다만 웃으며 버려라. 내 손이 내 손을 미워하지 않게. 홀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풀렸다. 누군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만하면 충분했다. 참았던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뜨겁게 그러나 길게 가지 않았다. 나는 손가락으로 조심히 닦았다. 화장품이 묻지 않도록 아주 가볍게 닦았다. 그리고 아기의 자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이가 아직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그 웃음에게 속삭였다. 너는 나중에 알겠지. 오늘 할머니가 왜 울었는지. 속삭임은 내 입술을 떠나지 않았다. 내 가슴 안에서만 울렸다. 나는 다시 손에 그림을 잡았다. 표면의 결이 분명했다. 종이가 내 손바닥에서 아주 조금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그 움직임에 용기를 얹었다. 오늘 여기서 끊지 않겠다. 여기서 붙이겠다.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만 붙이겠다. 남은 건 나중에 천천히 붙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는 등을 곧게 세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어머님, 짧은 부름이었다. 그러나 미안함과 조바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대신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향해 흔들렸다. 그 짧은 흔들림이 내 마음을 바로 세웠다. 나는 이제 묻고 싶었다. 소리내어 묻고 싶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어른들에게, 그리고 화면 너머의 누군가에게
당신이라면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바로 말하겠는가? 조용히 돌아서겠는가? 내가 택한 길이 옳았는가? 아니면 더 단단해야 했는가? 나는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 오늘 밤이 끝나기 전에. 오늘의 나는 흔들리지만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 한 장의 종이처럼 물에 젖어도 다시 펴질 수 있다. 당신이 내 옆자리에 있었다면 내 손을 붙잡아 주었을까? 아니면 고개를 돌렸을까?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한다. 나는 지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린다. 돌잔치의 음악은 다시 흐르겠지만 내 귀에는 아직 멈춰 있다. 다음 장면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길 바란다. 정말 새벽 공기가 손등에 스며들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고른다. 쌀풀 냄새가 부엌에서 가늘게 퍼지고 창호지는 조용히 습기를 마신다. 오늘은 손자의 돌잔치 전날이다. 나는 종이의 결을 다시 만진다. 닭섬유가 물속에서 흩어져 반짝이고 내 마음도 조용히 붙잡힌다. 주전자에서 김이 오른다. 얇은 김 사이로 새벽빛이 스며든다. 나는 대야에 물을 갈아주고 섬유를 길게 건져 올린다. 물소리와 새소리가 겹친다. 마당의 흙냄새가 낮게 올라온다. 거름망을 매만지고 손목을 돌리며 섬유를 고르게 펼친다. 빛이 창을 통과해 얇은 막 위에 내려앉는다. 아주 얇다. 작은 기포가 올라온다. 바늘로 톡 건드리면 숨이 빠진다. 나는 그 한숨 같은 소리를 듣고 눈을 한번 감는다. 오늘 만들 것은 아이 사진의 테두리다. 단단하지만 따뜻해야 한다. 너무 진하면 뭉치고 너무 묽으면 떨어진다. 중간을 찾아야 한다. 나는 끓는 점을 본다. 김이 고르고 냄새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린다. 주전자 손잡이를 수건으로 감싸고 풀을 그릇에 조금씩 붓는다. 손끝에 열이 남아 맥박이 미세하게 풀 속으로 전해진다. 이 테두리가 아이의 첫 사진을 잡아주길 바란다. 한복 고름을 풀어 옆에 두고 팔을 걷어 섬유를 다시 섞는다. 창호지 너머 구름이 났다. 비는 오래전부터 오겠다고 말했다. 감나무 잎 부딪히는 소리가 얇다. 종이처럼 바스락거린다. 나는 그 소리를 기억에 붙이고 모서리를 따라 풀을 얻는다. 모서리는 천천히 눌러야 한다. 급하면 금세 주름이 생긴다. 숨을 길게 내쉬고 짧게 들이마신다. 리듬이 손을 인도한다. 남편의 목소리가 먼 쪽에서 또렷이 떠오른다. 순자야, 종이는 달이다. 마음과 마음 사이를 잇는 달이다. 그 말이 오늘 특히 선명하다. 내 안에서 오래 울린다. 나는 작은 책을 올려 무게를 준다. 기다림이 평평함을 만든다. 부엌 시계가 짧게 울리고 주방등이 미세하게 깜빡인다. 커피를 내려 한 모금 마신다. 밍밍하지만 온기가 목을 적신다. 처마 끝 빗방울이 차례로 떨어진다. 공기가 씻기는 기분이다. 나는 포장지를 펼쳐 그림을 감싸고 테이프를 꾹 눌렀다. 검지에 남은 눌림 자국이 오늘의 결심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봉투에 손자 이름을 적는다. 글씨가 가늘게 떨리지만 또렷하다.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가방 지퍼를 반쯤 닫아둔다. 전주역 플랫폼 바람을 떠올린다. 금속 냄새가 미리 코에 앉는다. 유리창 안쪽 김을 손등으로 닦고 바깥 풍경을 얇게 훑는다. 현우가 어릴 때 팔던 부채를 생각한다. 시장 천막 아래 땀이 이마를 반짝이게 했고 웃음이 하얗게 번졌다. 그 밤 작은 연고를 문질러주며 나는 손을 오래 잡았다. 그 손이 이제 아이를 안는다. 세월이 내 등 뒤로 조용히 눕는다. 나는 항아리 뚜껑을 열어 풀의 농도를 다시 본다. 숫자 대신 감각으로 맞춘다. 해마다 손이 기억한 온도다. 얇게 퍼진 빛이 풀 표면에서 흔들리고 거울처럼 나를 밀어낸다. 나는 밀려난 얼굴을 웃게 하고 다시 섬유를 당겨 붙인다. 오늘 밤은 울지 말자. 마음속에 아주 작게 말한다. 울음은
풀을 묻게 만든다. 건조한 결심을 조용히 붙인다. 사진 상자 밑면에서 낡은 봉투가 나온다. 남편의 글씨다. 순자야라는 두 글자가 서늘하다. 그러나 등줄기를 곧게 세운다. 나는 봉투를 쓸어내리고 다시 넣는다. 오늘은 열지 않는다. 언젠가 아이가 읽을 것이다. 그날은 더 따뜻해야 한다. 작업대로 돌아와 모서리를 다시 고르고 풀을 얇게 얹는다. 바람이 문틈을 지나가며 종이를 잠깐 부풀게 만든다. 나는 손바닥으로 살짝 눌러 숨을 종이 안으로 되돌린다. 얇은 사각이 균일해지고 표면이 매끈하게 가라앉는다. 저녁이 느리게 젖어들어오고 부엌등이 노랗게 깊어진다. 김치와 두부를 상에 놓고 한 숟갈씩 천천히 삼킨다. 씹는 소리는 작고 맛은 담백하다. 위가 가벼워진다. 항공권 시간을 다시 확인하고 손가방에 여권을 넣었다. 여권 표지가 손끝에서 미끄러지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뛴다. 혹시라도 놓칠 게 있을까? 나는 더 천천히 샌다. 한복은 별도로 싸고 그림은 품 가까이에 둔다. 잠깐 눈을 붙이려 누웠다가 금세 몸을 일으킨다. 어둠이 천천히 가라앉지만 작업대 위종이는 아직 밝다. 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다시 의자에 앉는다. 노트를 펼쳐 문장을 쓴다. 내일 말할 문장 12개다. 길면 자르고 겹치면 떼어낸다. 새 문장으로 줄인다. 마지막 문장은 비워둔다. 아이의 웃음으로 채우기 위해서다. 숨을 세고 다시 세며 박자를 가볍게 맞춘다. 창밖에 짖는 소리가 멀리서 번지고 이내 사라진다. 나는 그 여운 위에 남편의 숨소리를 포개며 조용히 미소 짓는다. 슬픔은 덜어지고 얇은 결심과 익은 평정이 자리를 잡는다. 가방 지퍼를 다 닫고 불을 하나씩 끈다. 부엌 마루 안방. 어둠은 고요한 천처럼 내려와 방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덮는다. 창을 조금 열어 밤 공기를 들인다. 흙내가 조용히 스며든다. 침대 위에서 두 손을 모으고 아이의 건강을 빈다. 가정의 화평을 빌고 내 혀가 거칠지 않길 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지붕 물길이 길게 늘어진다. 나는 그 길 위에 내일을 올려둔 듯 마음을 평평히 편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호흡이 규칙을 찾는다. 그러나 곧 깨어난다. 질문이 나를 깨운다. 무엇을 붙이고 무엇을 끊어야 하는가? 나는 답을 서랍처럼 닫아두고 다시 눈을 감는다. 도장이 찍힌 여권이 돌아오고 손끝이 잠깐 떨리다 멈춘다. 수화물 카트가 삐걱거리고 공항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낯선 공기가 폐 속에 번진다. 택시줄은 질서 있고 기사 손목의 시계가 반짝인다. 나는 목적지를 말한다. 포틀리 조지 워싱턴 다리 건너 강 쪽이라고. 차창 방네온이 이어지고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팝이 흘렀다. 운전자는 다리의 공사 구간을 지나며 속도를 줄였다. 강 위에 바람이 새고 불빛이 물결에 잔잔히 흔들린다. 나는 무릎 위 봉투를 다시 쓸어보고 숨을 고른다. 아이에게 줄말이 떠오르고 문장 3개가 또렷해진다. 짧고 분명하게 웃으며 끝내자. 떨리면 한 박자 쉬자. 차가 아파트 앞에 선다. 경비실 유리창에 노란등이 켜져 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다시 올라와 볼을 스친다. 가방 손잡이를 고쳐잡고 그림 상자를 품에 당긴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내가 낯설고 그러나 견딜만하다. 나는 등을 곧게 세우고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오늘은 붙이고 내일도 붙이자. 종이는 젖어도 다시 펴진다. 돌잔치 다음날 아침 알림 소리에 눈이 떠졌다. 휴대폰 화면 위로 며느리 소윤의 이름이 선명했다. 짧은 메시지가 왔다. 사진 하나와 함께였다. 화면을 터치하자 내가 만든 한지 그림이 떴다. 사진 아래로 짧게 적힌 문장.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촌스럽잖아요. 나는 숨을 참으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글씨는 부드러웠지만 말끝은 단단했다. 손가락 끝이 떨려왔다. 화면 위로 글자가 흔들렸다. 내 작품을 촌스럽다고 표현한 건 처음이었다. 그 말이 어젯밤 소윤의 목소리로 다시 들렸다. 어제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았다. 그러나 지금 이 방 안에는 나뿐이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숨을 골랐다. 방의 커튼을 천천히 열자 햇살이 쏟아졌다. 눈부신 빛이 차갑게 볼 위로 닿았다. 어제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오른다. 마이크 잡은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나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이 가슴을 찌른다. 부엌으로 나가 찬물을 한 잔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찬물이 식도를 지나며 겨우 진정시켰다. 식탁 위에 펼쳐진 그림 포장지가 보였다. 어제 뜯지 않은 채 돌아온 포장지였다. 나는 그것을 조심히 열어 그림을 꺼냈다. 한지 표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부드러운 결이 손끝에 미세하게 닿았다. 내 인생이 이 종이에 담겨 있다. 마음과 시간을 엮어 만든 종이다. 나는 이 종이를 촌스럽다고 하지 않았다. 소중하다고 여겼을 뿐이다. 잠시 후 현관문 벨이 울렸다. 택배였다. 작은 상자 위에 김소윤 이름이 보였다. 상자를 열자 최신식 커피 머신이 나왔다. 그녀의 메시지가 다시 울렸다. 어머님, 이건 선물이에요. 오래된 건 그만 보내세요.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았다. 내 마음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다. 한지 그림 옆에 놓인 커피 머신이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부엌 조명에 빛났다. 내가 보낸 건 정성이고 그녀가 보낸 건 선명한 거리감이었다. 나는 머리 위로 손을 얹고 긴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무거웠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대로 계속 선물을 보내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여기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까? 나는 이 질문의 답을 쉽게 찾지 못했다. 오후가 지나고 나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간결했다. 나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앞으로 조심하마. 보내는 순간 손이 떨렸다. 메시지가 익혔다는 숫자 옆에 숫자 1이 사라졌다. 그녀는 아무런 답이 없었다.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만 크게 울렸다. 나는 메시지 창을 닫고 휴대폰을 멀리 밀어두었다. 잠시 후 통장의 거래 내역 알림이 울렸다. 화면 위로 낯선 출금 내역이 보였다. 나는 가슴이 서늘해졌다. 금액이 상당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혼잣말을 하며 통장을 다시 확인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큰 돈을 옮기고 있었다. 급히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최근 위임장에 서명하신 적 있습니까? 나는 순간 멈칫했다. 전혀 기억에 없었다. 가슴이 더 세게 뛰었다. 서명 위임장이라니. 나는 소윤과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떠올렸다. 이 집을 둘러싼 일이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다. 위임장을 보낸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담원의 짧은 침묵 후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김소윤님으로 나옵니다. 나는 등줄기가 싸늘해졌다. 전화를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고 차갑고 날카로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내 마음속에 의혹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제 나는 단순히 촌스럽다는 말 이상의 상황을 마주한 것이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기의 버튼을 눌러 배터리를 확인했다. 마음이 단단히 결정되었다. 이제는 증거를 남겨야 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는 없었다. 거실에 앉아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었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숨을 짧게 들이마시고 침착히 말했다. 소윤아 할 말이 좀 있다.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어떤 말씀이신데요?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말했다. 혹시 내 명의로 된 위임장에 대해 아는 게 있느냐?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게 어머님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나는 차분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해 주렴. 시간이 별로 없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창밖으로 저녁빛이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켜고 방금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증거는 명확했다. 그러나 이것을 들고 그녀를 찾아갈 용기가 있을까? 갈등이 내 안에서 깊어졌다. 나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쉬었다. 밤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다. 머릿속에 다시금 질문이 떠올랐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면으로 맞서 싸울까? 아니면 조금 더 참을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무겁고 복잡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다. 통장 속 낯선 출금 내역이 마음을 계속 괴롭혔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불안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가 낯설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최순자 어머님이시죠? 은행 담당자입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급히 의자에 앉았다. 상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어머님 명의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나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물었다. 그게 얼마인가요? 상대는 숫자를 정확히 말했다.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이었다. 숨이 막혔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런 출금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했다. 어머님 서명된 위임장이 확실히 제출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다시 물었다. 혹시 그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당자는 잠시 망설였다가 답했다.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서류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바로 외출 준비를 했다. 옷을 챙겨 입으며 손끝이 떨렸다. 은행으로 향하는 길이 길고 험난하게 느껴졌다. 은행에 도착해 담당자 앞에 앉았다. 그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밀었다. 위임장에는 내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러나 서명과 도장이 이상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제 서명이 아닙니다. 도장도 처음 보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럼 위조된 서류라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절대 제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는 다시 서류를 확인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머님, 위임장을 제출한 분이 며느님이신 건 알고 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입술이 말랐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어제 전화해서 들었습니다만 정말 그 사람이 맞나요?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나는 가슴을 부여잡고 은행을 나왔다. 걷는 길이 흔들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집에 도착해 서랍 속 녹음기를 다시 꺼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신호음이 지나자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목소리를 단단히 가다듬었다. 소윤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라. 잠시 정적이 흐른 후 그녀는 대답했다. 지금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나는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게 했다. 할 이야기가 있으니 와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녀는 짧게 한숨을 쉬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었다. 마침내 현관문이 열리고 소윤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돼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네가 제출한 서류라더구나. 설명 좀 해봐라. 그녀는 서류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실 급하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했니? 이걸 정말 네가 했다는 말이냐? 소윤의 눈이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어머님,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게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부냐? 이런 일을 버리고도. 소윤이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현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소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현우 씨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럼 네가 직접 말해라. 현우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거라. 소윤의 눈이 커졌다. 두려움이 서렸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테이블 위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지금 바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다. 소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알겠어요. 제가 말할게요. 현우 씨에게 직접 얘기하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방 안이 고요해졌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마음속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현우에게 모든 걸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할까?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어둠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과 가족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이제 내 선택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가만히 생각했다. 지금 당장 밝혀야 하는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내 가슴이 무겁고 아팠다. 나는 결심해야만 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방법이 중요했다. 서두르면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차분히 생각했다. 무엇을 선택해야 가장 옳은 길이 될까? 이 상황에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 바로 대면하고 진실을 밝히겠는가? 아니면 더 신중히 증거를 모아 대비하겠는가? 나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 이제 내가 선택한 길로 걸어야 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그날 이후 나는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었다. 마음이 지쳤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며느리 소윤도 조용했고 집은 적막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방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천천히 움직이고 햇빛은 희미하게 방 안을 비췄다. 고요한 방에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울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멀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현우의 것이었다. 가슴이 뛰었지만 전화를 받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손가락만 망설였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다. 어머니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짧고 간단한 메시지였다. 하지만 의미는 모호했다. 그 시간은 무엇을 위한 시간일까? 나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과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상황에 처한 것일까?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까지 아플 줄 몰랐다. 바깥으로 나가 산책을 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새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았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옆 벤치에는 어린아이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렸다. 손자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작은 웃음이 내 기억을 가득 채웠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손자의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그 작은 아이의 웃음이 나를 위로했다. 사진을 보고 또 보며 내 마음이 조금씩 풀렸다. 며칠 후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아이는 화면 속에서 밝게 웃었다. 작은 손을 흔들며 할머니하고 외쳤다. 그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손자는 장난감을 들고 보여주며 자랑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멋지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멋지구나. 우리 손자 최고야. 아이는 신나서 계속 이야기했다. 할머니 언제 놀러 오세요? 같이 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다시 찡해졌다. 그래, 곧 갈게. 우리 꼭 만나자. 전화가 끝난 후 나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족이지만 나는 여전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몇 주가 더 흘렀다. 현우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고 나는 기다리는 것에 지쳐갔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가슴이 뛰었다. 현우가 찾아왔을까 기대하며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웃집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작은 음식을 건넸다. 혼자 계셔서 힘드실 것 같아 준비했어요. 나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음식을 받았다.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펐다. 방 안으로 돌아와 음식을 천천히 먹었다. 입에 넣었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이 공허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도 외로움을 달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가족과의 갈등이 너무 깊었고 회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다시금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현우가 마침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 좀 진정이 됐어요. 죄송하고 곧 찾아뵐게요.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윤이랑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저희 둘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간을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다.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긴 듯했다. 그를 믿고 기다려야 할지 스스로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다. 나는 다시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발걸음이 느려지고 숨이 길어졌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들을 믿고 싶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날 저녁 손자의 사진을 다시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해맑고 순수한 얼굴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나는 무조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손자와 나 자신이다. 가족이 점점 멀어져도
이 아이만큼은 가까이 있어야 했다. 마음속의 불안과 외로움 속에서 작은 결심이 자라났다. 나는 아들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인가. 이제 정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내일이 오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창밖은 어둡고 조용했다. 세상은 이미 잠들었다. 마음속 질문은 더 분명해졌다. 지금의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아들의 말을 기다릴지, 나 스스로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일지.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날 저녁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 불빛이 환하게 빛났다. 나는 한복을 입고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어지러웠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신랑과 신부가 입장하는 순간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겁고 불편했다. 연회가 한창일 무렵 멀리서 소윤과 현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예고 없는 만남이었다. 소윤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당당히 걸어왔다. 현우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마주친 소윤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곧장 내 자리로 걸어왔다. 웃음기 없는 얼굴로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어머님, 여기서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면 곤란해요. 가족끼리 같이 앉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나를 이끌고 가족 테이블로 향했다.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내 등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테이블에 앉아 친척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다. 몇몇은 조용히 나를 쳐다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잠시 후 한 친척 여성이 말을 걸었다. 순자 언니,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미소를 짓고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바로 그때 소윤이 웃으며 말을 끼어들었다. 어머님이 좀 예민하셔서 그래요. 요즘 연세가 드시니 자꾸 우울해하시네요. 그녀의 말에 테이블 위가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사람들의 눈빛이 내게 집중되었다. 소윤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유지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윤아, 그런 말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니.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요, 어머님, 다들 걱정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좋죠. 나는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현우가 내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소윤의 팔을 잡았다. 그만하자. 여기서 이럴 얘기는 아니야. 하지만 소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 기회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세요. 저희한테 자꾸 억지 부리시고. 내 가슴이 쿵쾅거렸다. 테이블에 앉은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치 내가 잘못이라도 한 듯 모든 시선이 나를 비난하는 듯했다. 한 친척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순자 언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끼리 잘 풀어야죠.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소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주변이 흐릿하게 느껴지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연회장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호텔 복도는 차갑고 어두웠다.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다. 내 마음이 처절히 무너져 내렸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렇게 모욕받을 줄 몰랐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인데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현우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소윤이 너무 심했어요. 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현우야, 네가 왜 미안하니?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에게 천천히 말했다. 현우야, 나는 이제 정말 지쳤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구나.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길을 가야겠다. 현우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가슴이 아프고 시렸다. 하지만 분명한 결심이 섰다. 이제 나는 이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이렇게 계속 상처받으며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키자.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택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리며 지나갔다. 내 마음도 흔들리고 아팠다. 하지만 이제 나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했다. 이대로 계속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내 스스로의 삶을 찾아야 할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견디기에는 상처가 너무 깊었다. 집에 도착해 혼자 거실에 앉았다. 주변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했다. 이제 나는 이 고독 속에서 선택해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였다. 지금의 상황을 피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참고 견뎌야 할지 아니면 나를 위해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야 할지.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며칠 후 집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방 구석 깊숙이 놓여있던 상자였다.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손끝으로 편지들을 천천히 넘기며 살폈다. 낯익은 필체, 남편의 글씨였다. 가슴이 순간 뛰었다. 그의 손글씨가 오랜만에 내 마음을 흔들었다. 한 장씩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나에게 전했던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온기가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다. 눈물이 천천히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던 중 한 편지 뒤에 숨겨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조심히 꺼내 펼쳐보았다. 내용은 뜻밖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남편이 손자를 위해 남겨둔 적금 통장과 유산 증서였다. 나는 서류를 다시 천천히 읽었다. 남편은 생전에 손자에게 남길 돈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무도 이 서류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았다. 서류 밑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이건 우리 손자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 순자 당신이 잘 간직해 주오.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느껴져 가슴이 뜨거웠다. 그 순간 최근 소윤과의 갈등이 떠올랐다. 그녀가 위조한 위임장과 갑작스런 출금 내역,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이 유산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내 마음에 다시 의혹과 분노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나를 속이려 했을까?
나는 서류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잠시 후 마음을 가다듬고 서류를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나는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잠시 지켜보기로 결심했다. 무턱대고 밝히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소윤이 갑자기 집을 찾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나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가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소유는 손을 꼭 쥐고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최근 어머님께 잘못한 게 많아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침착히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하지만 정말 아이를 위한 일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알았다고 느꼈다. 소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고 다시 말했다. 그렇다고 나를 속이고 위조까지 해야 했니?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고민했다. 이 상황에서 그녀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에 내 마음도 조금 흔들렸다. 그녀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현우 씨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저지른 일이에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나는 다시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들마저 이 일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일단 돌아가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힘없이 보였다. 홀로 남은 나는 다시 상자를 열고 서류를 꺼냈다. 이 유산은 손자를 위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옳은 결정일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덮어둬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깊은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 비밀을 지금 당장 공개하면 가족 모두가 다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영원히 숨길 수도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셨다. 가슴이 무겁고 복잡했다. 결국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했다. 이 서류를 세상에 내놓으면 가족이 어떻게 될까? 특히 손자가 받게 될 영향이 너무 걱정스러웠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했다. 그러나 계속 침묵하면 언젠가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다. 시간이 점점 흐르고 창밖 하늘이 조금씩 밝아왔다. 나는 마침내 깊게 결심했다. 오늘은 잠시 기다리며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이 오면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 숨겨진 진실을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밝히겠는가? 아니면 침묵하고 더 지켜보며 기회를 기다리겠는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현명한 결정은 무엇일까? 그날 밤 잠은 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침대 위에서 몸을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선명하게 들렸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다. 방금 발견한 남편의 유산 서류가 계속 떠올랐다. 손자를 위한 그 돈은 단순히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찬물이 가슴속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달랬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오랜만에 남편과의 지난 날이 선명히 떠올랐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과거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결혼식 현우가 태어난 순간까지 행복했던 시간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을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억들이 오히려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거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앨범이 들어있었다. 천천히 앨범을 펼쳐 과거의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남편과 함께 웃던 사진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남은 건 외로움과 상처뿐이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과 분노가 올라왔다. 나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이 나를 다시 흔들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견뎌온 내가 이제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손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다잡아졌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아이는 가족의 잘못과 무관하게 행복해야 했다. 나는 아이의 미래를 반드시 지켜야 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꺼냈다. 나는 천천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상황을 정리하고 내가 가진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금 행동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결정이 필요했다. 가장 먼저 남편의 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숨기기로 했다. 누군가 다시 그것을 찾으려 할지도 몰랐다. 그 다음은 은행과 변호사를 찾아가 정확한 조언을 구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시간이 흐르고 새벽이 가까워졌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다시 의자에 기대었다.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더욱 또렷해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다. 나는 소윤과의 대화도 다시 떠올렸다. 그녀의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인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다. 현우 역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크게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다. 가족을 지키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변호사 연락처를 찾아 조심스럽게 메모했다. 아침이 되면 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을 생각이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침대로 돌아와 잠시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다. 밤새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며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인가? 두 가지 길이 내 앞에 명확히 놓여 있었다. 나는 무엇이 가장 옳은지 계속 고민했다. 시계는 어느새 새벽을 가리켰다. 방안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상쾌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마침내 내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야 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곧 아침이 올 것이고 나는 결심한 대로 움직일 것이다. 변호사와 은행을 찾아가 이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도움을 받겠다. 그리고 현우에게도 진실을 알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었다. 창밖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류를 정리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인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 이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길을 갈 것이다. 더 이상의 상처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진실을 위해 당장 움직이겠는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며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겠는가? 이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결심이 선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마음은 긴장했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해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다. 담당 변호사는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나를 반갑게 맞으며 자리에 앉기를 권했다. 나는 천천히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위조된 위임장 통장의 출금 내역, 남편이 남긴 유산까지.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가져온 서류들을 신중하게 살펴보았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었네요. 이건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변호사가 다시 조언했다. 지금 당장 신고를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더 확실히 준비하고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녀는 작은 메모지에 차근차근 방법을 적어 건넸다. 우선 은행에서 출금 내역과 위임장 사본을 공식적으로 받아두십시오.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직원은 내 요청에 신속히 자료를 준비해 주었다. 위임장 사본과 계좌 출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다. 내 명의로 된 서류가 명백히 위조된 것이 분명했다.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제 나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들과의 관계였다. 현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저녁 무렵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는 가능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야, 내일 잠깐 집에 올 수 있겠니? 중요한 얘기가 있단다. 현우는 걱정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인지 지금 말해주세요. 나는 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일 만나서 차분히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내일이면 아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 상황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진실을 직면해야 했다. 다음 날 오후 현우가 집에 도착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하고 자리에 앉았다.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현우야, 네가 알아야 할 일이 있단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며 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소윤의 행동, 위조된 위임장, 그리고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 남겨둔 유산까지. 현우는 말을 잃고 한동안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현우야,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해. 현우는 굳게 마음먹고 말했다. 제가 반드시 소윤과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결심에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 현우가 돌아가고 나서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조용히 증거를 추가로 모았다. 남편이 남긴 서류와 은행 기록을 더욱 철저히 정리했다. 모든 것이 명확히 정리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기로 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소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가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물었다. 소윤이 반성하고 있는 것이냐? 현우는 망설이다가 답했다. 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깊은 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다. 용서는 가능하지만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하는 법이다.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고민에 빠졌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일로 영원히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생각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모두에게 공개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며 적절한 때를 노려야 할까? 마음이 다시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내린 결정이 가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침착히 기다리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이 맞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당신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진실을 모두에게 당장 알리고 문제를 끝내겠는가? 아니면 더욱 신중하게 기회를 기다리겠는가? 이제 당신의 선택을 듣고 싶다. 마침내 진실을 밝히는 날이 왔다. 모두가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다. 나는 미리 도착해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잠시 후 현우와 소윤이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현우는 내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소윤 역시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앉았다.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들을 펼치며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변호사는 먼저 위임장을 내밀었다. 이 서류는 명백히 위조된 것입니다. 본인이 맞습니까?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작게 끄덕였다. 네, 제가 했습니다. 현우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소윤아,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소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정확히 밝혀주세요. 소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 친정 쪽 문제였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어요. 현우가 그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이런 일을 벌였어? 소윤은 울먹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변호사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난 이 일이 가족 내에서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정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의 상황을 몰랐던 게 제 책임입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침착히 대답했다. 현우야, 네가 잘못한 것은 아내를 믿고 돌본 것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소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욕심을 부렸어요. 나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너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 변호사가 정리하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법적 처리입니다.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법정으로 가면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책임을 지게 하는 건 필요했다. 나는 조용히 결심을 내리고 말했다. 나는 법정까지는 가지 않겠다. 다만 이 사건을 분명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소윤과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을 이어갔다. 소윤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 소윤은 간절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다 책임지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철저히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께 실망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래, 내 말을 믿는다. 가족이 서로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라. 방 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변호사는 최종 서류를 정리하고 말했다. 그럼 어머님의 뜻대로 합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책임은 당사자들이 지도록 명시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서명을 마쳤다. 사무실을 나서며 현우가 내게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위로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잘 살피고 힘내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마무리된 지금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도 있었다. 가족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 시간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지만 내 삶 역시 소중했다. 침대로 들어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내게 준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다. 가족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론 단호한 결단도 필요했다. 앞으로 나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얘기해라. 통화를 마치고 차를 한 잔 마셨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지나간 일은 교훈으로 삼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걱정이 남아 있었다. 과연 이번 일이 정말 끝난 것일까? 소윤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만 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복잡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복잡함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다시 창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더 밝기를 희망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다시 찾아왔다. 소윤과 현우에게 완전한 용서를 내릴지 아니면 더 확실히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지켜볼지.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가족을 위한 완전한 용서를 택할지 아니면 더 명확히 책임을 물으며 지켜볼지. 당신의 생각이 궁금하다.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주가 지났다. 집안은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긴장과 불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가족들의 태도를 살피고 있었다. 현우와 소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듯했다. 가끔 집에 찾아와 안부를 묻고 작은 선물을 놓고 가기도 했다. 그들의 노력은 보였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다. 정말로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현우가 혼자 집에 찾아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 나와 차를 마시며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걱정 많이 했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살피며 대답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너희는 잘 지내고 있니? 그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윤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달라지려고 노력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그랬으면 좋겠구나. 현우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믿기 어렵겠지만 이번엔 정말 진심이에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마음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현우야, 사람의 변화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는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천천히라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의 결심이 진심이길 바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는 기다릴 테니 서두르지 말거라. 현우가 떠난 후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집안은 다시 조용하고 평온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무겁게 눌려 있었다. 과연 이 평온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며칠 후 소윤이 혼자서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거실로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진지했다. 나는 그녀에게 차를 권하며 말을 걸었다. 소윤아, 잘 지내고 있니?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대답했다. 그래, 너의 진심을 이해하려 노력 중이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동이겠지. 소유는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쳤다. 네, 어머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그녀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래, 나는 지켜볼 것이다. 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다시는 어머님께 상처드리지 않을게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진심이라면 나도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겠다. 소윤이 돌아간 후 나는 다시 혼자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저녁이 되어 거실에 홀로 앉았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주변이 조용해졌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익숙해졌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가족을 위해 헌신한 시간들, 그리고 최근의 상처들까지 내가 이 가족을 위해 해온 모든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며칠 후 손자와 영상 통화를 하게 되었다. 아이는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빨리 보고 싶어요. 언제 놀러 오세요? 그 작은 목소리에 마음이 다시 따뜻해졌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손자 곧 보러 갈게. 조금만 기다리렴. 손자는 기뻐하며 화면에서 방방 뛰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조금씩 밝아지는 듯했다. 전화를 마친 후 나는 다시 가족에 대해 생각했다. 손자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평화가 꼭 필요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뢰가 가장 중요했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가족을 믿기로 결심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상황을 살펴야만 했다. 이제 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완전히 믿고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신중히 상황을 지켜볼 것인가? 가족을 위한 진정한 용서는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나는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 가족들의 변화를 진지하게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가족의 진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신중히 거리를 두고 지켜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궁금하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다.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은 서서히 옅어졌고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현우와 소윤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작은 소리가 얼마나 그리웠던지 나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다. 소유는 예전과 다르게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고 감사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나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래, 앞으로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현우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묵념을 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이 찡해졌다. 아들이 이제 진정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은 듯했다. 아이와 함께 우리는 뒷마당으로 나가 꽃과 나무들을 살폈다. 손자는 작은 손으로 꽃잎을 만지며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다. 소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세요? 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맛있구나. 고맙다, 소윤아. 식사를 하며 우리는 가벼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고 떠들 수 있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식사 후 나는 손자를 품에 안고 조용히 거실로 들어왔다. 아이는 내 품에서 금세 잠이 들었다. 작은 숨소리가 가슴에 전해져 따뜻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다.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와 갈등은 이제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앉이 공방을 다시 찾았다. 오랜만에 종이를 손에 잡으니 익숙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종이를 만들며 마음이 차분히 정리되었다. 내 인생도 이 종이처럼 천천히 다시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랐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현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다. 그래, 언제든 편하게 오너라. 내가 늘 기다리고 있으니. 가족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완벽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 걷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릴 수 있었다. 밤이 되어 다시 혼자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가족의 따뜻함과 이해가 내 곁에 있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 창가에 서서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반짝이며 조용히 내게 위로를 전했다. 마음이 평온하고 따뜻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 견뎌냈구나, 순자야. 이제부터는 행복하자. 이제 나는 과거를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삶이 때로 어렵고 외롭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신의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자. 우리 모두는 결국 다시 웃게 될 것이다. 내가 겪은 것처럼 당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삶의 힘겨운 순간마다 이 말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언제나 누군가 당신을 사랑하고 응원하고 있다. 이제 나는 다시 밝게 웃으며 살아갈 것이다. 가족과 함께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당신도 언젠가 힘든 날이 오면 이 말을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의 삶을 응원하며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